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 연구회 소속 석사과정 강영입니다. 제가 이번에 리뷰할 논문은 Variational Transformer Based Anomaly Detection Approach for Multiple Time 시리즈입니다. 올해 매저먼트에 업색된 논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본 논문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의 방법론의 이름으로는 Multiscale Transformer Based Residual Variational Autoencoder, 줄여서 MTRVA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법론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멀티스케일을 고려하는 무언가를 사용하며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VA 구조를 갖고 있고 이제 레지듀얼 커넥션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당 방법론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존의 포지셔닝 인코딩과 다르게 타임 시리즈 인포메이션과 페리오드 인포메이션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타임 시리즈 인포메이션은 인포머나 어토포머 등 최근 연구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타임 스탬프 정보를 반영한 인코딩이고, 새로 추가된 것이 이 페리오드 인코딩인데 해당 인코딩을 위해 풀이의 급수를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멀티스케일 피처 퓨전 알고리즘입니다. 인베딩 과정에서 업샘플링을 수행하고 업샘플링에서 인풋 데이터의 정보를 더 반영하기 위해서 이 피처 피라미드 구조를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레지듀얼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아키텍처입니다. 기존 트랜스포머의 오토인코더 아키텍처를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아키텍처로 수정하였습니다. VA를 사용하면서 이제 케일 다이버전스 베니싱 프로블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레지듀얼 커넥션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논문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알아야 할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타임 시리즈 어노멀리 디텍션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트랜스포머와 VA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 이상치 탐지는 시계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과거 시계열 데이터들을 통해서 정상 패턴과 다른 이상치 여부를 판단하는 태스크입니다. 시계열 이상치 탐지 연구는 다양한 방법론을 기반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 이상치 종류랑 방법론의 종류, 적용 분야들입니다. 이상치 종류로는 포인트, 컨텍스처럴, 컬렉티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포인트 어노멀리는 데이터 포인트 또는 표준에서 갑자기 벗어나는 시퀀스를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이상치들은 일시적인 노이즈로 나타날 수도 있고 종종 이제 센서 오류나 비정상적인 시스템 작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이상치 감지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각 UCL, LCL이라고 하는 이 상한 및 하한 스레시홀드를 설정을 하고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는 값을 포인트 이상으로 간주합니다. 콘텍스처럴 어노멀리는 이 짧은 시간 동안 관찰된 데이터 포인트 또는 시퀀스를 나타내지만 미리 정의된 이 UCL, LCL로 구분되는 이 비정상적인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정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어진 컨텍스트를 고려하면은 이 데이터 포인트가 예상 패턴이나 모양을 벗어나는 이상치를 말합니다. 이 컬렉티브 어노멀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정상 데이터와 다른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데이터 포인트 집합들을 말합니다. 이런 유형의 이상치 내에서 개별값들은 이제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 집합적으로는 이상치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상치들은 한 번에 쉽게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레이블 유무랑 이상치 사용 여부에 따라 슈퍼바이즈, 언슈퍼바이즈, 세미 슈퍼바이즈로 나뉠 수 있습니다. 슈퍼바이즈는 레이블이 주어졌을 때 정상과 이상 데이터 모두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하되 보통 정상 데이터보다 이상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데이터 인밸런스 문제로 접근을 하는 방법입니다. 언슈퍼바이즈는 수집된 데이터가 정상인지 보장이 되지 않고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을 때 대다수의 데이터가 정상이라고 가정하고 학습을 통해서 정상과 이상치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 세미 슈퍼바이즈는 수집된 데이터에서 정상인 데이터만을 사용해서 학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제로는 이상치에 대해 정확히 레이블링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보통 언슈퍼바이즈나 세미 슈퍼바이즈로 많이 접근을 합니다. 모델 타입 종류는 스태티스티컬 모델, 프로바비스틱, 클러스터링, 니어스트 네이버, 덴시티, 딥러닝 기반 모델 등이 있습니다. 이 자세한 설명들은 이제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딥러닝 관련해서만 뒤에서 잠깐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시 탐지 적용 분야로는 사기 탐지, 감시, 산업 피해 탐지, 의료 이상 탐지, 침입 탐지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장표는 딥러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시계열 이상시 탐지 기법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방법론을 기반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방법론 옆에 동그라미의 경우 노란색은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사용하는 생성 모델, 파란색은 다음 값을 예측하고 실제 값과 비교하는 예측 모델, 초록색은 유사도를 비교하는 모델입니다. 주로 생성 모델과 예측 모델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류로는 어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크게 오토인커더, 겐, VA, 트랜스포머, GNN, RNN, TCN, HTM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굉장히 많은 타임 시리즈 어노말리 디텍션 논문을 리뷰하였었습니다. 제가 리뷰하고 있는 지금 시점으로 리뷰하지 않는 논문들은 지우고 리뷰한 논문만 남겨두었습니다. 관련 리뷰들 저희 연구실 유튜브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논문은 이 중에서도 VA랑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타임 시리즈 어노말리 디텍션 연구입니다. 트랜스포머에 관해서는 이제 다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 연구실 김동화 박사의 트랜스포머 앤 버트 영상이나 저희 연구실 연구원분들이 제작한 트랜스포머 서베이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상단에 링크 달아두겠습니다. 트랜스포머는 NLP에서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위해 제안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입니다. 이 트랜스포머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각 인코더, 디코더는 n개의 동일한 블록이 스톡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트랜스포머의 경우 문장의 토큰들이 하나의 매트릭스로 인풋을 구성하기 때문에 순서 정보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통해 순서 정보를 반영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다른 위치에 있는 토큰들로 힌트, 정보를 받아서 현재 토큰을 더 잘 인코딩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는 태스크들 중에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연구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는 태스크는 크게 포캐스팅, 어노멀리 디텍션,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포캐스팅으로는 템포럴 퓨전 트랜스포머, 인포머, 제가 바로 이전에 리뷰한 오토포머가 있습니다. 어노멀리 디텍션으로는 SAND, MTSM, GTA, 어노멀리 트랜스포머, 그리고 지금 본 리뷰를 진행하고 있는 MTR-VA 등이 있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으로는 SITS 버트, GTN, TST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방문론들도 저희 연구실에서 많이 리뷰를 하였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연구실 유튜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시계열 데이터에도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고 있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VA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에이셔널 오토엔코더, 줄여서 VA는 생성 모델로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해서 인풋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정의할 수 있는 어떤 확률 분포 P세타 Z를 프라이어로 가지는 레이턴트 벡터 Z로부터 P세타 X 기분 Z 디코더를 통해서 관측치와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수식적으로 정의하면은 이 P세타의 확률 분포를 가지는 이 P세타 Z로부터 X가 생성될 확률인 라이클리우드를 모든 Z에 대해서 마지널라이즈 해준 이 마지널 라이클리우드 P세타 X를 최대화하는 문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P세타 X를 계산해서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 모델이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 P세타 Z는 가우시안 같이 알려진 분포로 가정을 하면 계산이 가능하고 P세타 X 기분 Z는 Z를 인풋으로 받아서 디코더가 학습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Z가 샘플링 되는 값이기 때문에 모든 Z에 대해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터랙터블 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포스테리어인 이 P세타 Z 기분 X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X로부터 Z를 먼저 학습해서 이 Z에 대한 라이클리우드를 계산하고자 했습니다. 그 식이 아래와 같은데 포스테리어는 라이클리우드와 프라이어 곱을 P세타 X로 나눈 값이 되는데 이 P세타 X도 여전히 인터랙티브한 값이기 때문에 이 포스테리어를 계산하는 것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를 사용합니다.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란 인터랙터블한 포스테리어를 구하기 위해서 이를 근사하는 Q파이 Z 기분 X를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VA의 목적인 제너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 디코더 같은 경우 임의의 확률 분포를 따르는 Z로부터 인풋 데이터 X를 생성하는 P세타 X 기분 Z를 모델링해서 학습을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Z를 구하기 위해서 인코더는 P세타 Z 기분 X를 근사하는 Q파이 Z 기분 X를 학습해서 인풋 데이터를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VA 목적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 함수는 다음과 같이 리컨스트럭션 에러와 레귤러라이전 텀으로 되어 있는데, 리컨스트럭션 에러는 관측치가 인코더를 지나 Z로 샘플링되고 이 Z가 디코더를 통해 원래 관측치로 재구축이 될 확률이고, 레귤러라이제이션은 Z가 따른다고 가정한 트루 디스트리뷰션 P세타 Z와 실제 관측치에 대해 학습된 Q파이 Z 기분 XI가 유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본격적으로 메소돌로지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닐라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어노멀리 디텍션 구조와 MTRVA를 이용한 구조를 시각화했습니다. 차이점을 몇 가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베딩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는 트랜스포머 기반 방법론들의 인베딩으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사용하거나 원디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하는데, 해당 방법론은 멀티스케일 피처 퓨전 모듈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포지셔널 인코딩입니다. 바닐라 트랜스포머의 경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로 이루어진 인베딩 벡터의 위치를 나타냈고, 제가 이전에 오토폼에서 다뤘던 것처럼 타임 스태프를 고려한 예를 들어 월 단위, 일 단위, 시간 단위로 위치를 나타내는 글로벌 정보를 이용했었습니다. 본 반목론은 이에 더해서 주기성을 고려한 인코딩을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타임 어텐션 모듈을 사용하였습니다. 일반적인 트랜스포머 인코더 레이어 앞에 MLP와 소프트맥스로 구성되어 있는 타임 어텐션 모듈을 통해서 시간축으로 한 번 더 어텐션을 수행해 주었습니다. 네 번째는 인코더와 디코더의 아웃풋들을 더해주는 레지듀얼 커넥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아웃풋을 바로 디코더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아웃풋을 통해 샘플링된 레이턴트 벡터 Z를 디코더의 인풋을 사용하는 VA 구조를 사용하였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MTRVA의 인코더와 디코더의 인풋 구성입니다. 해당 방법론은 비지도 학습 기반이므로 이상치 여부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교화를 수행한다고 제가 명시해놨는데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고 오피셜 코드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히 어떤 정교화를 수행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또한 여타 다른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론들과 같이 일정 길이의 윈도우를 생성해서 인풋으로 사용합니다. 인풋 인베딩을 위한 멀티스케일 피처 퓨전 모듈입니다. 인풋 인베딩으로 보통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또는 원디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본 논문에서는 이 두 레이어로 차원수를 늘리는 것, 업샘플링하는 과정은 많은 양의 세부 정보가 손실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서 왜 세부 정보가 손실되는지는 이해가 잘 가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세부 정보가 손실된다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작은 차원을 큰 차원으로 인위적으로 늘리면서 원 데이터에 잘못된 정보가 포함될 수가 있고, 큰 차원으로의 매핑이 부정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튼 저자는 이렇게 일반적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랑 원디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했을 때 한계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좀 더 정확한 매핑을 위해서 피처 피라미드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 비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에서 영감을 받아 시계열 데이터의 특징에 맞게 변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원디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차원을 늘려주는 경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소스, 원, 인풋 데이터가 원디 컨볼루션을 통해서 차원수가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여러 개의 원디 컨볼루션을 통과하면서 최종 인풋 디멘션 사이즈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업샘플링과 퓨전입니다. 업샘플링 방법으로는 원디 트랜스포즈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원디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을 할 때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 스트레이트 사이즈가 커널의 크기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생기는 노이즈를 체커보드 노이즈라고 합니다. 이 체커보드 노이즈가 발생을 하면은 서로 다른 시점에서의 정보가 융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체커보드 노이즈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 겹쳐지지 않도록 이 스트레이드랑 커널의 크기를 같게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원 데이터를 원디 컨볼루션 하여 C1을 구하고 원 데이터를 업샘플링해서 여기에 C1을 더해서 P1을 구하고 다시 C1을 원디 컨볼루션해서 C2를 구하고 P1을 업샘플링한 것에 더해서 P2를 구하고 이런 식을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PM을 트랜스포머 인풋으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제가 느낀 바로는 사실상 원디 컨볼루션을 해주는 것도 업샘플링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원디 트랜스포즈 컨볼루션도 업샘플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원디 트랜스포즈 컨볼루션과 원디 컨볼루션으로 업샘플링 하는 것과 그 의미적 차이는 사실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느끼기로는 이제 앙상블의 느낌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업샘플링을 진행해주고 두 정보를 모두 활용해서 성능 향상을 꾀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풋 레프레젠테이션입니다. 일반적으로 바닐라 트랜스포머에는 인풋을 프로젝션 레이어를 통해서 임베딩을 뽑고 포지셔널 인코딩이 더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 말고도 글로벌 타임 스탬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김수빈 속사과정이 리뷰한 인포머도 그렇고 제가 리뷰한 오토포머도 그렇고 이렇게 글로벌 타임 스탬프를 통해 로컬한 포지셔널 정보뿐만 아니라 시간, 일과 관련된 좀 더 넓은 글로벌한 포지셔널 정보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논문에서는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주기성 또한 추가를 해주고자 하였습니다. 이 페리오딕 인코딩이라는 것인데 지난번에 제가 리뷰했던 오토포머에서 자세하게 다뤘던 푸리에 급수를 사용해서 주기 정보를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푸리에 급수, 푸리에 변환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리뷰했었던 오토포머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뤘었으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에 카드 띄워드릴 테니까 오토포머 리뷰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리마인드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리에 급수, 푸리에 변환의 핵심은 같은 형태를 반복하는 주기를 가진 파동은 아무리 복잡한 것이라도 단순한 파동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파동이 주어졌을 때 해당 파동을 단순한 파동들로 다시 분류할 수 있고 이 단순한 파동들의 세기, 개수가 푸리에 급수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파동을 어떤 주기를 가지는 파동의 개수가 몇이냐로 바꾸는 것을 이 푸리에 변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즉 파동이 타임 도메인이라면 푸리에 변환하는 것을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식을 보았을 때 해당 파동을 코사인과 사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순한 파동으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서 AN과 BN이 이 푸리에 급수가 되는 것이고요. 이를 다시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나타낸 식이 이제 오른쪽과 같고 이 중에서 이 밑주치 부분, 이 밑주치 부분이 푸리에 급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구한 푸리에 급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면은 전체 시계열 데이터를 푸리에 변환을 통해 그 데이터가 주기가 몇인지를 찾아내게 됩니다. 아래 그래프처럼 오리지널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생겼고 이를 푸리에 변환해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나타냈을 때가 이제 밑에와 같다면은 해당 데이터셋 주기는 9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한 주기를 가지고 위의 식처럼 페리오딕 포지셔널 인코딩을 구하게 됩니다. 현재 시점의 타임스탬프 t를 주기 대문자 t로 나누고 이를 반올림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로 나눈 나머지를 페리오딕 포지셔널 인코딩으로 사용을 합니다.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그래프의 주기를 t라고 대문자 t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0과 2분의 t 사이에 있는 시점을 주기 t로 나누게 되면은 이 부분은 0.5보다 작을 겁니다. 따라서 이걸 반올림하면은 0이 될 것이고 이 0을 2로 나눈 나머지는 0일 테니까 0으로 이제 인코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분의 t에서 t 사이를 주기 t로 나누게 되면은 이 사이는 0.5보다 크고 1보다는 작은 값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얘를 반올림하면은 이게 1이 될 것이고 얘를 이제 2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 1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0, 1, 1, 0, 0, 1 뭐 이런 식으로 인코딩이 되게 되는데 즉 0과 1 바이너리로만 구성되어 있는 인코딩을 사용을 해서 주기 정보를 포함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레지듀얼 베리에이션을 오토엔코더입니다. 트랜스포머가 일반적으로 오토엔코더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VA 아키텍처로 수정하였습니다.
VA 아키텍처로 수정한 이유는 트레이닝 데이터 이외의 노멀 데이터를 디코딩할 때, 즉 학습 데이터에서 보지 못한 정상 데이터를 디코딩 잘해서 이상치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로스는 리컨스트럭션 로스랑 레귤러라이전, KL 로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은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MSE도 MAE도 아닌 단순히 차이를 사용했다는 점이 조금 의아한데, 이에 대해서는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트랜스포머를 오토인코더 아키텍처에서 VA 아키텍처로 수정하게 되면은 인코더의 아웃풋이 바로 디코더로 연결되었던 기존 구조와는 다르게 인코더의 아웃풋으로 평균 뮤와 분산 시그마 제곱을 출력을 하고, 이 표준 정규 분포에서 샘플링한 노이즈 E를 사용해서 레이턴트 벡터 Z를 생성하게 됩니다. 레이턴트 벡터 Z는 평균의 분산과 노이즈를 곱한 값을 더한 벡터입니다. 이렇게 구한 Z를 디코더 G에 사용해서 최종 아웃풋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문제점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바로 쿨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 베니시 프로블럼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모델의 디코더가 너무 강력해서, 또는 KL 로스의 가중치가 높으면은 모델이 모든 인풋 데이터를 표준 정규 분포로 인코딩하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위 식이 로스식인데 리컨스트럭션 로스의 가중치가 작거나 아니면 KL 로스의 가중치가 높다면 이 포스테리어 분포 PZ 기분 X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표준 정규 분포로 퇴화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표준 정규 분포로 퇴화하기 때문에 평균이 0, 분산이 1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0, 이 부분이 1이 되고, 결국에는 남는 것이 이 크사에 해당하는 노이즈 데이터만 남게 되고, 이 노이즈 데이터만으로 X를 재구축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레지듀얼 커넥션을 사용합니다. 인코더의 출력이 디코더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모델이 인코더의 히든 벡터에 더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인코더랑 디코더는 또 연결하지 않고 따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인코더의 레이어에서 나온 결과값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대신 디코더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디코더의 레이어를 통해서 나온 결과값들이 디코더의 아웃풋에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인코더의 정보가 디코더로 너무 많이 전달되어 실패를 방지한다라고 써 있는데, 인코더와 디코더가 연결되어 있으면 인코더로부터 도출한 레이턴트 벡터로 디코더를 통해 재구축하는 이 오토인코더 구조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 손실함수에서 리컨스트럭션 로스 항의 가중치를 증가시키고 이 KL 발산의 소멸을 방지합니다. 다음은 타임 어텐션 모듈입니다. 저자는 기존의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을 통해 피처 디멘션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 타임 디멘션에서의 자기 상관을 고려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하며, 이 타임 디멘션에서의 중요도를 추출하기 위해서 타임 어텐션 모듈을 사용하였다라고 합니다. 해당 모듈은 MLP를 통해서 구한값을 어텐션 스코어로 사용하고, 이를 소프트맥스 취한 다음에 원래 인풋과 더해서 아웃풋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전체 구조를 보시면은 해당 모듈을 인코더에만 사용을 하고 디코더에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유는 앞서 KL 다이버전스 베니시 프로블럼을 설명했을 때 디코딩 능력이 너무 강력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모듈을 추가해주면은 이 디코딩 능력이 너무 강해져서 KL 다이버전스 베니시 프로블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해당 모듈을 인코더에만 사용하였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모듈에 대해 읽었을 때 의아한 점은 기존의 셀프 어텐션이 피처 디멘션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존의 셀프 어텐션은 이제 템포럴 어텐션이라 불리는 것처럼 피처 디멘션이 아니라 타임 디멘션에서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저자는 이제 피처 디멘션에서의 상관관계를 캡처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는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듈을 추가함으로써 피처 차원에서나 타임 차원에서 이 상관관계를 파악했다라는 실험적 결과도 없을 뿐더러 해당 모듈에 대해 에블레이션 스터디 또한 없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신뢰를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리컨스트럭션과 어노멀리 디텍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상치를 탐지할 때 정상 데이터의 에러를 기반으로 어퍼 스레시홀드를 설정을 하고, 이 스레시홀드 값을 넘어갈 때 비정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레시홀드 값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한 값으로 밑에 보시면은 이 그래프와 같이 하나의 선을 그어놓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환경, 다양한 이제 작업 조건, 다양한 유형의 결함을 고려하지 못한다라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 변하지 않는 하나의 값을 이제 스레시홀드로 갖는 것이 아닌 스레시홀드가 시간에 따라 바뀌는 다이나믹 스레시홀드 메서드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먼저 에러, 어노멀 스코어를 EWMA, Exponential Weighted Moving Average 알고리즘을 통해서 평화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평화한 스코어를 슬라이딩 윈도우를 통해서 해당 윈도우 안에 들어온 스코어 값들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서 이제 아래 식과 같이 상한 그리고 하한 스레시홀드 값을 구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구해준 인계값을 실제로 적용을 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빨간색이 원래 리컨스트럭션 에러, 어노멀 스코어이고 파란색이 어퍼 스레시홀드, 노란색이 로어 스레시홀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간에 따라 스레시홀드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간에 따라 바뀌는 이 다이나믹 스레시홀드를 사용한 것은 굉장히 좋았으나 그래프에서 있다시피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노멀리로 볼 수 있는 충분히 이상한 구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레이블을 정확히 지금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노멀리인지 정상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노멀리로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이제 펄스 알람이 굉장히 줄겠지만 실제 이상치를 놓치는 경우가 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데이터의 경향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이 만약 정상에 해당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다이나믹 스레시홀드가 충분히 유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였습니다. 전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데이터들이 있고 이 인풋 데이터를 인베딩하기 위해서 멀티스케일 피처 퓨전 모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포지션 인코딩을 더해서 로컬 정보랑 글로벌 정보를 사용하게 되는데, 추가적으로 주기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서 페리오디 인코딩을 추가로 사용했습니다. 인코더에서는 타임 어텐션 모듈이라는 것을 새로 사용했고, 이 타임 어텐션 모듈과 트랜스포머 인코더 레이어를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각 레이어에서 나온 결과들을 레지듀얼 커넥션에서 연결해주게 되고, 이 인코더의 아웃풋으로 평균 뮤와 분산인 시그마 제곱, 그리고 표준 정규 분포로부터 노이즈 데이터인 E를 뽑아서 레이턴트 벡터 Z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레이턴트 벡터 Z를 디코더의 인풋으로 사용하게 되고, 디코더에서 트랜스포머 디코더 레이어를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고 각 레이어에서 나온 결과들을 레지듀얼 커넥션에서 연결해 주어서 최종 아웃풋을 도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익스페리먼트입니다.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이 3개의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SAT의 경우 리얼 데이터이고, SKAB, NAB는 벤치마크 데이터입니다. SAT는 물순환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이고 35개의 레이블이 지정된 데이터 파일이면서 9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SKAB는 위성 제어 시스템 및 제어 공급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이며 SAT와 동일하게 9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NAB 데이터로 누멘타에서 퍼블리시한 스트리밍 데이터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단별량이고 단별량 어노멀리 디텍션 태스크에서 주로 사용되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입니다. 58개의 데이터 스트림으로 구성되어 있고 로드 트래픽, 네트워크 유틸라이제이션, 온라인 광고, 트래픽 등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 데이터의 변수 개수, 데이터셋 사이즈, 이상치 비율은 아래 명시되어 있는 것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베이스라인과 구현 디테일입니다. 베이스라인으로는 총 10가지를 실험하였습니다. 머신러닝으로 LOF,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 그리고 KNN을 기반으로 한 앙상블한 LSCP를 사용했고, 딥러닝으로는 LSTM-A, LSTM, GDN, MTAD-GAT, CPA-TCN, TCN-A, 옴니 아노말리를 사용하였습니다. 구현 디테일로는 윈도우 사이즈 64, 배치 사이즈 50을 사용하였고, 옵티마이저 ADAM-W, 에포크 200, 트랜스포머 블럭 3개, 헤드는 8개, 히든 디멘션 사이즈는 512로 설정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먼저 NAB 데이터셋에 대한 결과를 먼저 확인하면은 제한한 MTR-VA가 TCN-A보다 성능이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NAB 데이터셋이 단별량 시계열 데이터셋이고, 그래프 신경망 모델이나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 MTR-VA는 다별량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단별량 시계열 데이터에 중점을 둔 TCNA보다 성능이 좋지 않은 것이라고 이제 저자는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론 대비 MTR-VA가 높은 성능을 내고 있다라고 저자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KAB 데이터셋입니다. 먼저 제안한 MTR-VA가 F1 스코어 기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앞서 단별량에서 약하다고 했던 그래프 모델이 성능이 좀 나쁘게 기록이 되었는데, 이는 SKAB 데이터셋이 속성 간의 관계가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별량에서 좋을 것이라고 했던 이 그래프 모델이 성능이 나쁘게 기록이 되었고, 단별량을 중점을 둔 이제 TCN 기반 모델들도 성능이 좋지 않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셋의 속성 간의 관계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SKAB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속성끼리의 그 상관관계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뒤이어서 설명할 SAT 데이터셋인데, SAT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속성 간의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데이터셋인 SAT 데이터셋입니다. SAT 데이터셋에서 제안한 이 방법론이 MTR-VA가 이제 F1 스코어 기준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SAT는 앞서 SKAB 데이터셋과는 다르게 이제 속성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이제 그래프 기반 모델, 옴니 아노말리, MTR-VA의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데이터셋에 9개의 변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프 기반 모델의 성능에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고 이제 저자는 언급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그래프 모델보다는 이제 옴니 아노말리 성능이 더 높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옴니 아노말리의 경우 시퀀스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제안하고 있는 MTR-VA보다 성능이 낮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벌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우선 제안했던 방법들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실험하였습니다. 레지듀얼 스트럭처, VA, 멀티스케일 피처 퓨전, 글로벌 템포럴 인코딩 모두 사용한 이 MTR-VA가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레지듀얼 스트럭처를 제거했을 때 성능이 약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레지듀얼을 사용함에 따라서 KL 다이버전스 베니시 플러블럼 방지하고 재구축 성능이 향상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VA를 제거하고 A 구조를 했을 때보다 성능이 더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금 제안하고 있는 A 아키텍처를 썼을 때보다 VA 아키텍처를 썼을 때가 더 좋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멀티스케일 피처 퓨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사용한 경우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점이 글로벌 템포럴 인코딩을 제거했을 때인데, 성능이 굉장히 많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페리오디 인코딩만 제거한 경우는 실험하지 않아서 주기 정보를 반영한 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추가적으로 이 시계열 정보들을 반영한 게 롱텀 디펜던시를 더 잘 캡처하도록 도움이 되는 것 같았고, 인코딩으로 이렇게나 많이 차이나는 점이 조금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멀티스케일 피처 퓨전을 수정하였을 때입니다. CTR-VA는 멀티스케일 피처 퓨전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원디 컨볼루션만을 사용했을 때이고, LMTR-VA는 업샘플링 방법으로 원디 트랜스포즈 컨볼루션 대신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입니다. 이제 두 방법론보다 제안한 방법이 더 좋은 성능을 내었고, 멀티스케일 피처 퓨전을 사용하지 않은 CTR-VA보다 사용하되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알고리즘을 사용한 LMTR-VA가 굉장히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오히려 데이터의 노이즈를 증가시켜서 성능이 더 하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레지듀얼 스트럭처에 대한 실험입니다. MTM-VA는 오디너리 레지듀얼 스트럭처로 인코더 디코더 모두 레지듀얼 커넥션을 해준 모델이고, MTRA는 레지듀얼 커넥션을 해주되 VA가 아닌 AE 구조를 사용한 모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MTR-VA가 가장 높은 성능을 내었고, 인코더 디코더 모두 레지듀얼 커넥션 해준 결과가 굉장히 성능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코딩 능력이 강해지면서 KL 다이버전스 베니시 문제를 야기하면서 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해당 방법론은 트랜스포머의 오토인코더 아키텍처에서 베리에이션을 오토인코더 아키텍처로 수정하였습니다.
VA 구조를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KL 다이버전스 베니시 프로블럼 방지하기 위해서 레지듀얼 커넥션을 사용하였고, 인풋 시계열 데이터 정보를 잘 반영하기 위한 멀티스케일 피처 퓨전 모듈과 주기 정보를 고려한 포지션 인코딩을 사용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낀 견해는 오토인코더 아키텍처를 VA 아키텍처로 수정한 부분이 좀 인상 깊었고, 제가 이전에 리뷰를 했었던 오토포머나 김진학 석사과정이 리뷰를 했던 코스트나 그 뒤에 나온 ETS 포머나 최신 시계열 관련 연구에서는 이 프레 변환이 등장을 자주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신호 처리, 주기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최신 시계열 연구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임 어텐션 모듈이나 리컨스트럭션 로스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조금 있었고, 이 연구에 대해서 좀 아쉬웠던 점들은 주로 사용하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이나 최근 딥러닝 연구들에 대한 실험이 진행되지 않아서 그 부분들이 좀 추가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인 스왓이나 SMD, SMAP, MSL, 파워 디맨드 등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 실험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았고, 최근 딥러닝 연구들은 인터퓨전이나 타노겐, 어노말리 트랜스포머 등으로 추가 실험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았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